할머니 왜 울고 계세요? 눈 쏟아지던 새벽 반지하 문 앞에서 내 아이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앞에서 흰 눈을 뒤집어 쓴 두 노인이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제발 단 한 번만 손주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목소리는 떨렸고 그 손은 바닥에 닿자마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몇 해 전 장례식장에서 나를 모욕하고 내쫓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아이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닫아버린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우리 가족과는 다시 얽히지 말아주세요. 그 순간 내 옆에 서 있던 현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엄마, 이분들 우리 할머니 맞아? 그 말이 떨어지자 그 노인은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새벽 무너진 건 분노도 오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숨겨온 진실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그들은 그 새벽 눈 위에서 무릎을 꿇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내 뺨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반지하 계단 끝에 내려앉은 습한 눈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손에 잡은 손술에 손잡이가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늘 그렇듯 재래시장으로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는데 그때였습니다. 하얀 입김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눈 덮인 골목 한가운데에 두 노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상구 그리고 오미자, 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였습니다.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5해 동안 내 머릿속에서 수천 번 지워내려 했던 얼굴들인데 오늘 새벽엔 이렇게 눈밭 위에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눈발이 그들의 머리카락과 어깨에 조용히 쌓이고 있었고 손등은 차가움에 벌겋게 변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습니다. 소민아, 우리 좀 보자. 그 한마디가 5해 전 장례식장의 서늘한 공기와 함께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 손이 손술의 손잡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 위에 무릎 꿇은 그들의 모습은 어딘가 기이하게 느껴졌습니다. 높은 목소리로 나를 몰아붙이던 사람들, 제우의 영정사진 앞에서 사기꾼 집안 피라는 말을 서슴없이 퍼붓던 사람들, 집과 보험금과 모든 걸 빼앗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등을 돌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은 내 집 앞에서 한밤중에 새벽바람을 맞으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떼었습니다. 소민아, 우리 손주들 한 번만 보자. 딱 한 번만. 그 말에 내 심장이 움찔했습니다. 손주. 그 단어가 이 골목 안에서 울리는 순간 나는 마치 목이 졸린 듯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소민아, 부탁이다. 이번 한 번만. 나는 비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숨을 짧게 뱉었습니다. 부탁이라뇨. 5해 전에 저를 어떻게 내쫓으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 위에 눈을 털어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코끝을 찌르고 시장 위쪽에서 채소차 시동 거는 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습한 흙냄새, 썩은 배추의 단내가 바람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 냄새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 버텨낸 시간의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눈밭에 앉아있는 저 두 사람은 내가 살아남는 사이 무엇을 했던 걸까?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민아,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 말은 너무 늦었고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손술의 손잡이를 놓을 뻔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재우가 떠난 날부터 한 번만 말했다면 나는 얼마나 덜 무너졌을까?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속마음을 그대로 내보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5해 동안 굳어져 있던 내 감정이 서늘한 비수처럼 떠올랐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미안함을 말씀하는 건데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지만 시어머니는 울컥하며 내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지 마세요. 다시는 내 앞에 안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바람이 골목 사이를 휘돌며 지나갔습니다. 눈이 내 얼굴에 닿아 사르르 녹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겨울의 차가움이 아니라 5해 전 장례식장의 냉기가 다시 내 살갗을 파고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너희 아이들 우리가 꼭 봐야겠다. 아니 봐야 한다. 우리가 너무 늦었어. 그 순간 반지하 안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빛의 발자국 소리. 잠이 덜 깬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선잠에 불린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어디가?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 새벽 이 2사람에게 내 아이들의 얼굴을 보여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골목 끝 가로등이 깜빡이며 빛을 바꾸고 내 그림자와 2 노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하나의 질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온 이 2사람. 정말 무엇을 알고 있는 거지? 이 새벽 눈밭 위에 무릎 꿇은 그림자를 바라보며 나는 알 수 없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이상한 예감 속에 그대로 굳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눈밭에 무릎 꿇은 시부모를 보며 굳어 있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5해 전 어느 저녁의 기척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냄새, 목소리, 뜨거운 눈빛, 그 모든 것이 다시 또렷하게 살아났습니다. 재우를 처음 만난 건 재래시장 채소 부스 앞이었습니다. 내가 일하던 가게에 그가 식자재를 납품하러 왔던 날 습한 배춧잎 냄새와 비린 박스 냄새가 뒤섞인 그 새벽은 이상하게도 선명하게 기억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는 내게 인사를 건네며 밝게 웃었고 나는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우리가 가까워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단 한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그에게 가벼운 숨을 더 쉽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문제는 시작됐습니다. 처음 그의 부모님 집에 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문 앞 신발장 위에는 깨끗하게 닦인 작업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집 안엔 된장국 냄새와 기름 냄새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실은 그 자체로 따뜻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문고리를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에 들어섰을 때 한상구와 오미자는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좋게 보려는 눈빛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그 시선이 무엇을 판단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말들, 동네에서 흔히 들렸던 수군거림이 다시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소민이랑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재우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하는 거냐? 그 말투는 꾸중이나 걱정이 아니라 거의 재판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 오미자는 제 얼굴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장사꾼이야. 장사꾼도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집안 사정이면 소문이 안 좋지 않겠니?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사기 전과 그리고 그로 인해 평생 따라붙던 꼬리표. 나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재우는 제 손을 잡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소민이를 사랑합니다. 그러자 한상구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서 울리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너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과거는 나의 과거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얼마나 무력한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상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 손 떼라. 가게도 집도 너한테 돌아갈 건 아무것도 없다. 재우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거친 목소리로 말을 던졌습니다. 결혼하지 마라. 너희 둘이 어울릴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나는 그날 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재우가 제 손을 잡고 집을 나설 때 차가운 겨울바람이 현관문 틈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 사이로 들려온 시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 목소리가 문이 닫히며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재우를 따라가겠다고. 설사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설사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이 사람이라면 함께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전세도 아닌 월세였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먼지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그 방 안에서 재우가 제 손을 잡고 미소 지을 때 저는 그 방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에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이불 한 장을 뒤집어 쓴 채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작은 히터 하나로 겨울을 견디던 시간들. 그 시간은 누가 뭐래도 우리의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재우가 야간 운전 일을 시작했고 나는 식당 일과 시장 일을 오가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재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의 일들은 마치 꿈처럼 흐릿합니다. 병원의 형광등 아래서 하얀 천에 덮인 그의 얼굴을 보던 순간 나는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시어머니의 말. 그 말이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내가 재수라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 나는 그 말을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 줄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그들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인생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아이들이 있어도 혼자라도 나는 버텨낼 거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두 사람을 보며 그 결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나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직장도, 재우도, 그리고 마지막 남은 기대까지도. 손에 남은 건 작은 비닐봉지 2개와 무기력하게 접힌 사직서 1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원룸 문을 닫고 혼자 앉았을 때 몸속 어딘가에서 묘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짧은 숨을 몰아쉬며 몸을 구부렸던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걸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며칠 후의 일입니다. 병원 차가운 검사실에서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쌍둥이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축하라는 말을 받아들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재우가 떠난 지 몇 주 되지 않았고 나는 장례식장에서 모욕을 견딘 채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생명을 품은 몸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병원을 나설 때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내 안에서 작고 약한 심장 두 개가 뛰고 있다는 사실은 이상한 힘을 주었습니다. 나는 오래도록 병원 복도를 서성이다가 결국 벽에 등을 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 이 아이들만큼은 지켜야 한다. 그날 밤 나는 작고 낡은 달력 위에 연필로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첫 번째 생존 계획표를 작성했습니다. 첫째, 새벽 시장일. 둘째, 낮에는 참모 보조. 셋째, 밤에는 전단 돌리기. 넷째, 주말엔 중고 옷 분류. 이 계획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내려오던 날, 문을 여는 순간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퍼졌고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든 하수구 냄새가 숨을 막는 듯 했지만 나는 창문을 열어젖히고 방을 비누물로 닦아냈습니다. 버려진 삶처럼 보이던 이 공간을 나는 두 아이의 집으로 만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직 배가 불러오지도 않았던 그때 나는 손수레를 끌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새벽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장 골목. 박스더미에서 나는 묵은 냄새와 쇠파이프를 끌며 지나가는 상인들의 서늘한 발걸음. 거기서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혹시 일손이 필요하시면. 처음엔 다들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임신한 여자가 힘든 일을 어떻게 하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10번째 가게에서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채소 손질하는 거 있어. 힘들어도 할 수 있겠어? 나는 곧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새벽 일은 시작됐습니다. 겨울이라 손끝은 금세 얼어붙었고 칼이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몇 번이나 천을 감아야 했습니다. 채소에 찬 기운이 손가락뼈까지 스며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한 번은 새벽 입고 박스를 나르다 배가 당기듯 당겼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숨을 골랐습니다. 등 뒤에서 아주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이구, 괜찮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하지만 속으로 나는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야 한다. 안 괜찮아도 괜찮다고 해야 한다. 내가 아니면 이 아이들을 키울 사람이 없다. 낮이면 참모 일을 했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얼굴을 덮으면 숨이 막혀오고 뒤통수로 흐르는 땀이 팔목까지 흘러내렸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밤에는 전단을 돌리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습한 벽지 냄새, 담배꽁초 탄내,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술 취한 사람들의 휘청이는 발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무섭고 불안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발걸음은 느려졌지만 나는 여전히 손수레를 끌었습니다. 그때마다 손수레 손잡이엔 새로운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붉게 부은 굳은 살을 보며 나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굳은 살 덕분에 우리 아이들 우유값이 생기고 기저귀가 생기고 밥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몇 달을 버티는 동안 내 마음 한구석엔 늘 한 가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자라서 아빠의 사진을 보고 묻는 날이 올까? 왜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를 보러 오지 않느냐고 묻는 날이 올까? 그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하지만 나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감정은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만 버텨야 했습니다. 앞으로 올 겨울만, 다음 달 월세만, 오늘의 끼니만. 그래서 나는 매일 밤 손술에 손잡이를 닫고 천을 감아두었습니다. 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나는 다시 다짐하곤 했습니다. 두 아이만 지켜내면 된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나는 등을 돌리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혼자서 버텨낸다. 그리고 그 결심은 5해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눈밭 위에서 시부모를 보기 전까지는 쌍둥이가 태어난 뒤 몇 달 동안 내 삶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새벽 시장으로 가기 위해 어둠 속을 걸을 때면 아직 잠든 아이들의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작은 숨결 하나하나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고 그 숨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처음으로 일 아닌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 만남은 내 계획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새벽 평소보다 일이 늦게 끝났습니다. 언 손가락으로 채소 박스를 옮기던 중 갑자기 허리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숨이 턱 막혀 주저앉자 아주머니가 놀라 뛰어왔습니다. 윤정아, 너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일 그만해. 당장 집에 가. 괜찮아요. 정말 조금만 쉬면.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짧게 신음했습니다. 안 괜찮다. 오늘은 버티기 힘들다. 아주머니가 손을 잡고 말했다. 너 지금 반년 넘게 새벽마다 나오잖아.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버티는지 진짜 기특한데 이건 아니다. 너 무리하면 아이들 어떡하려고 그래?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던 한 가지. 아이들을 지키려면 나부터 무너져선 안 된다는 사실. 아주머니가 가방을 뒤져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생활비 좀 보태. 갚을 필요 없어. 나도 혼자 애 키워봤어. 그게 얼마나 고독한지 아니까. 나는 봉투를 보자마자 손을 뒤로 뺐습니다. 안 받아요. 저 그런 도움 받을 생각 없어요.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너처럼 사는 엄마들 많이 봤어. 도움을 가장 먼저 거절하는 건 꼭 가장 힘든 사람들이다. 그녀의 말은 이상할 정도로 내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아주머니는 큰 한숨을 쉬며 봉투를 넣었습니다. 안 받는 건 내 자유인데 그래도 기억해. 사람은 내밀어진 손을 가끔 잡아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날 시장을 나와 골목길을 걸을 때 손끝이 저릿하게 얼어붙었지만 그보다 더 시린 건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잡을 수 있는 손이 과연 아직 있을까? 그 며칠 뒤 두 번째 변수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도움과는 정반대의 존재가 숨어 있었습니다. 전단지를 돌리고 돌아오는 길, 희미하게 켜진 가로등 아래서 누군가 내 뒤를 천천히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 눈이 쌓인 골목이라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모르는 척 발걸음을 조금 빠르게 했습니다. 그러자 뒤따르던 발소리도 똑같이 빨라졌습니다. 누구지? 왜 따라와?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그 그림자는 분명 내 그림자와는 달랐습니다. 나는 갑자기 뒷골목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한번 따라오면 바로 경찰 부른다. 그러나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꽁꽁 언 눈 위에서 발이 미끄러지며 작은 비명이 튀어나오려는 순간
푸른색 점퍼를 입은 남자 하나가 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 죄송해요. 겁주려던 건 아니고 혹시 윤정 씨 맞으시죠? 나는 바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왜 저를 따라와요? 그 남자는 당황한 얼굴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 새벽시장 옆 가게 사장입니다. 지난번에 일하시다 다친 거 보고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다음 말이 더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요즘 어떤 분들이 뒤를 밟는 것 같지는 않나요?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남자는 주위를 한번 살핀 뒤 낮게 속삭였습니다. 며칠 전 어떤 양복 입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당신 사진을 보여주고 다니더군요. 당신 아는 사람인지 묻더라고.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피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혹시 시댁 쪽 아닙니까? 그 질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내 얼굴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사람 찾는 건 좋은 목적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가 바람에 날아갈 만큼 손이 떨렸습니다. 왜 지금 와서? 왜 하필 이때? 그리고 왜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지? 남자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주의하세요. 혼자 하시기엔 세상이 너무 거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쪽과 아무 상관없어요. 남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걱정스럽게 나를 바라보다 골목 끝을 향해 손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경찰서 방향이니까 혹시 이상하면 바로 뛰어가세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골목을 떠났고 나는 가로등 불빛 아래 홀로 남았습니다. 눈이 퍼붓기 시작했고 그 눈발 사이로 골목이 뿌옇게 흐려 보였습니다. 내 안에서 묘한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댁에서 날 찾는다고? 왜? 뭘 알고 싶은 거지? 아니면 이미 알아버린 걸까? 그날 이후 나는 손수레를 끌며 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아 숨을 죽이고 서 있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 문 앞에 서면 먼저 현관창을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는 늘 같은 한마디가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된다. 나는 두 아이와 약속했던 생존 계획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고 있고 그 이유를 나는 모른다는 사실. 그 불안은 곧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전환점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4살이 되던 겨울, 나는 여느 때처럼 새벽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발이 바람을 타고 골목 틈새로 스며들며 얼굴을 파고들었고 반지하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나는 늘 하던 습관처럼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동안의 불안 때문에 생긴 버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이상하게 골목이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나는 열쇠를 꺼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내 등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급하게 고개를 돌렸지만 골목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 심장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또 시작이네. 누군가 뒤를 밟는다는 그 느낌.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자고 있었고 방 안에는 난방기에서 나온 미지근한 공기가 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온함은 채 몇 시간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막 돌아오려던 순간 낯선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70 초반으로 보이는 노인, 눈가에 깊은 주름,
단정한 코트 차림, 그리고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의 그림자. 그는 조심스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윤정 씨 맞습니까? 나는 현관문을 거의 닫아버릴 듯이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누구세요? 노인은 나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살짝 아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재우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은 내 머릿속을 쾅 울리며 떨어졌습니다.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부탁입니다. 잠깐만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람결에 흔들리는 낡은 현수막처럼 흔들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의 모욕이 머리를 스쳤고 차가운 시선과 비난의 말이 다시 기억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저희 가족과는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요. 문을 닫으려는 순간 그 노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혹시...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문은 쾅 닫혔고 나는 등으로 문을 밀며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들킨 거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바닥에 주저앉은 채 얼마를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문 밖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정 씨 죄송합니다. 다시 오지 않겠습니다.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움직인다. 그리고 내가 숨겨온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날 오후 또 하나의 일이 터졌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윤정 씨 조금만 시간 괜찮으실까요? 상담할 게 있어요. 상담. 그 단어는 그 순간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원장님과 교사 2명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무슨 일이죠? 원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낮에 양복 입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묻고 생년월일을 확인하려 하더군요. 뭐라고 했나요? 당연히 안 드렸죠. 하지만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그 순간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장님이 덧붙인 말이 내 무릎에서 힘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컵이 없어졌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침, 검사, 설마 DNA. 나는 벽에 손을 짚으며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할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원장님은 무슨 사정이 있는지 대충 눈치챘는지 더는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닫은 뒤 아이들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두 아이의 체온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다. 그날 밤 쌍둥이가 잠들고 난 뒤 나는 오래된 서랍에서 재우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그는 때 묻지 않은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이제야 드러나는 건가요? 우리가 감춰온 이 진실이. 사진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저분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알아버린 걸까? 창밖에서는 눈이 굵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발이 가늘게 흔들리며 골목을 덮어갈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결론은 일주일 후 도착한 한 장의 서류 봉투로 완전히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서 나는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단 4글자를 보았습니다. 친자일치. 그 순간 나는 세상이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손가락이 얼어붙었습니다. 서류 위에 찍힌 4글자. 친자일치. 그 글자들은 잉크가 아니라 쇳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숨이 목구멍에서 걸려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마루에서 놀며 제잘거리고 있었지만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나는 천천히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서류가 바닥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마저도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노크는 규칙적이지 않았고 마치 조심스레 문을 긁는 듯한 미세한 소리였습니다. 설마 벌써 온 건가? 아니야, 아니겠지. 아직은. 그러나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기척, 조용히 움직이는 발소리, 문틈 아래로 희미하게 비친 그림자.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한참 동안 문 앞에 머물러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린 얼굴들이 서로 장난감을 밀고 당기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엔 낯설미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내가 지켜온 평온함이었으니까. 나는 두 아이를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이들은 내 떨림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 목을 감싸 안고 작은 손으로 내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 손길이 오히려 더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창문 커튼을 내리고 문을 잠그고 전등을 최소한만 켰습니다. 골목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내 심장을 쿡쿡 찔렀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 하나? 지금 이 밤에 두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나는 장롱을 열어 낡은 이불과 옷들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떨려 옷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정신이 흐려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틈 아래로 무언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얀 봉투였고 그 위엔 손글씨로 적힌 글자가 있었습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치지 않는 입, 떨리는 어깨, 그리고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긴장. 봉투는 아무 소리 없이 바닥에 와 닿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내 세계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봉투를 열면 더 큰 파국이 올 것이고 열지 않으면 도망칠 곳이 없다는 사실이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나는 문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가세요. 제발, 제발 그냥 가세요. 그러나 문 밖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잔인했습니다. 문 앞을 떠나지 않는 기척이 내 머릿속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무릎 위에 앉히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울지 말고 얌전히 있어. 아이들은 무슨 일이냐는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내 떨리는 목소리에 놀랐는지 곧 조용히 내 품 안에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분들이 결과를 봤다는 건 이제 아이들의 존재까지 전부 알아버렸다는 뜻이다. 나는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남겼던 번호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을 들어 올리는 손이 멈췄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면 안 돼.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방 안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빛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밖에서는 간헐적으로 눈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한데 이상하게 압도하는 소리. 문 앞의 그림자는 이미 사라졌지만 마치 방 안까지 들어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들고 난 후에야 나는 봉투를 열 용기를 냈습니다. 서류 안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쓰러질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사과. 그들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라고 믿었던 단어. 그러나 그 사과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과는 곧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의 붕괴를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손에 쥔 서류를 꽉 움켜쥐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다. 창밖에서는 밤새 눈이 내렸습니다. 그 눈은 마치 나의 절망을 덮으려는 듯 조용했지만 그 아래에서 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눈이 유난히 깊게 쌓인 새벽이었습니다. 바람이 골목을 긁듯이 불어왔고 낡은 반지하 문은 바람이 스칠 때마다 작게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새벽 내내 뒤척였고 나는 아이들 체온이 식지 않도록 두 아이를 양팔에 끌어안은 채 밤을 버텼습니다. 친자일치 서류를 본 이후로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만 나는 끝까지 버티기로 했습니다. 아이들만큼은 지켜야 했으니까. 그런데 그날 새벽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문을 열어 어린이집으로 향하려는 순간 문턱 위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방금 두고 간 듯 눈이 거의 쌓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나는 봉투를 들고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한 장의 소리. 그 안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림동 입구, 버려진 공장 앞.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글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오라는 거구나. 드디어 정면으로 마주하라는 거구나.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나가려 했던 순간 문 밖에서 조용히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분들이 서 있었습니다. 재우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그분. 검은 코트 위에 흰 눈이 잔뜩 내려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마치 새벽 공기보다도 더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엔 분명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장례식장에서 본 눈빛과는 전혀 다른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빛. 나는 아이들을 등 뒤로 감추며 말했습니다. 왜 오셨어요? 재우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숨만 내쉬었습니다. 재우의 어머니는 손을 움켜쥔 채 나에게 다가오려다 두 걸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아니라 그분들의 목소리 자체가 칼날처럼 차갑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재우의 아버지가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정 씨, 우리 제발 아이들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나는 아이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둘은 내 뒤에서 서로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작은 생명들. 내가 몇 년을 걸쳐 지켜온 전부.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두 분의 얼굴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내 옆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엄마, 이분들 누구야? 그 질문이
그토록 단단하게 닫혀있던 우리 사이의 문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재우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듯 쓰러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야, 너희 할머니야.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들도 그 말을 듣고 멈칫하더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나는 그 작은 목소리가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아이들 눈에 스친 감정이 두려움도 아닌 경계도 아닌 그리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워할 이유조차 모르는 그 나이인데도 작은 흔들림이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뒤로 밀었습니다. 아니야.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러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서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진짜 우리 할머니야? 그 질문에 재우의 어머니는 격하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야. 미안해. 할머니가 너무 늦었어. 그 울음은 억지로 꾸며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숨을 쥐어짜는 듯한 복받치는 울음. 눈물은 눈가에 맺히는 게 아니라 그냥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내 귓가에서 미끄러져 들어와 오래 묵혀있던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이 울음 진심인가? 정말 후회하고 있는 건가? 재우의 아버지가 내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추운 바닥 위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윤정 씨,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지키지도 못했고 손주들이 태어난 것도 몰랐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나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요동쳐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억이 강제로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의 그날, 모욕, 낮은 눈빛, 상처, 그 상처 위로 지금 두 분의 울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단단하게 쌓아둔 벽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현우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손, 따뜻한 체온, 그리고 말했다. 울지마 할머니, 울지마. 재우의 어머니는 그 말에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울음. 그 울음 앞에서 나는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꽉 붙들고 있던 분노, 원망, 공포, 그 모든 것이 눈발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재우의 아버지는 손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우리가 내쫓아 놓고도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윤정 씨가 임신한 채 혼자 버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나는 갑자기 미친 듯이 숨이 찼습니다. 그동안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외쳤습니다. 저 혼자였어요. 새벽마다 물만 마시고 버텼고 찬 공기 속에서 애들 키웠고 밤마다 혼자 손수레 끌고 누가 한 번이라도 찾아왔나요? 누가 한 번이라도 물어봤나요? 저 괜찮냐고, 애들은 괜찮냐고. 그 순간 침묵이 눈보다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재우의 아버지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재우의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우리 손주들만이라도 안아볼 수 있게 해줘. 그 손길은 몇 년 전 그 손길과 달랐습니다. 힘이 아니라 절망이 담긴 손길. 나는 흔들렸습니다. 거짓없는 눈물, 거짓없는 떨림. 그 모든 것을 보고도 돌아설 수 있을까? 그때 현서가 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고 눈발은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나는 아주 천천히 아주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오늘 이 순간 단 한 번만입니다. 그러자 재우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울음은 내 안에 오래된 얼음장을 깨부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눈발 아래에서 우리는 네 사람이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누구의 잘못을 탓하는 울음이 아니었고 누굴 용서하는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너무 늦게 도착한 진실이 우리 모두를 무너뜨린 울음이었습니다. 눈발이 잦아들고 새벽의 공기가 서서히 밝아오던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 위에서 울음을 터뜨렸던 그 새벽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억지로 다가오지도 갑자기 들이닥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멀리서 아이들의 일정에 맞춰 조금씩 조금씩 발걸음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아이들 손을 꼭 잡고 서 있을 때만 손을 뻗을 수 있었고 사진을 찍자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특히 재우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눈가가 젖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바라보듯 만지지 못한 기억을 만지듯 매 순간 작은 한숨과 미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쉽게 마음을 풀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가슴으로 벽이 올라왔고 어떤 날은 잠들기 전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마음을 연 건 아닐까?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아이들은 놀라울 만큼 자연스럽게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린 마음은 복잡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다가오는 따뜻함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현우는 어느 날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냄새 좋아. 겨울 냄새 같아.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겨울 냄새가 그들에게 얼마나 깊고 오래된 냄새였는지를 나는 뒤늦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하자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잊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사랑은 가능한 한도 안에서 모두 경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 분이 제안한 말을 조금 늦게 아주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잠깐 같이 지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이 더 넓은 곳에서 뛰놀 수 있게. 듣자마자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그 집, 내가 쫓겨나듯 뛰쳐나온 그 집, 상처가 층층이 쌓여있던 그 공간. 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잠깐의 동거는 며칠 만에 조금 더로 바뀌었고 결국 자연스럽게 하나의 집이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나도 두 분도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내가 부엌에 있으면 재우의 어머니는 거실에서 아이들 옆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어주었고 재우의 아버지는 작은 공 하나를 들고 아이들과 마당을 오르내렸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재우의 사진이 걸린 벽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현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야? 나는 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아빠야. 그 말에 아이들은 잠시 가만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닮았다. 그 말은 나를 뒤흔들었고 재우의 어머니는 갑자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울음은 말 대신 흘러나온 후회의 언어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아이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아빠를 많이 닮았어.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닮은 건 아빠의 마음이야. 말을 끝내고 나는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묘한 마음의 균열이 그날따라 아주 부드럽게 메워져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서로의 조심스러운 사이가 조금씩 안도와 배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재우의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시간을 만들었고 재우의 어머니는 늘 내게 물었습니다. 저녁 준비 도와드릴까요? 혹시 오늘 피곤하지 않으세요? 나 역시 더 이상 다친 짐승처럼 모든 걸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따뜻함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나는 집 앞 마당에 서서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 씨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재우의 아버지가 손을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손은 마치 사과와 존중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말이 끝났을 때 눈발이 내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나는 속으로 조용한 혼잣말을 했습니다. 재우야, 너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씩 아주 천천히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 그렇게 우리의 겨울은 지나갔습니다. 비록 뒤늦게 깨어진 인연이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는 누구보다 진지했고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더 이상 세상 앞에서 작고 불안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온기가 얼마나 큰 변화가 될 수 있는지 나는 그 겨울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야. 용서와 선택으로 다시 이어질 수도 있어. 오늘도 제 이야기에 끝까지 머물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들려준 이 시간 덕분에 제가 만든 이야기가 다시 한번 숨을 쉽니다. 혹시 방금 들었던 장면 중에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인 순간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손끝 한 번이 이 채널이 오래 살아남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혹은 당신만의 가족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